여기 선수들에게 미움을 받는 한 백인 NBA 선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을 가졌지만 한편으로는 왜소하고 유약해 보이는 탓에 경기 중에 시비가 자주 걸려왔고 파울 역시 무척이나 거칠게 당했으며 심지어 피를 보는 경우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란 드라기치라고 하는데, 하지만 신문과 방송사를 비롯해 세간에서는 드라기치가 아닌 트레죽이라 불리며 최악의 선수라 조롱당했고 하나같이 모두가 그를 얕잡아보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간절한 꿈을 하나 품고 있었기에 결국에는 이 혹독한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자신의 스승이 현역 시절 못다 이룬 꿈이었던 NBA 재패이며, 드라기치 또한 이를 목표로 남은 커리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승을 향한 여정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숨어있으니 과연 드라기치가 이 역경들을 모두 극복하고 스승의 염원을 이뤄줄 수 있을지 그 드라마의 끝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기치는 1986년 유럽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란에서 태어났으며 아마추어 축구 선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축구 스타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허나 그러던 도중 다리를 심하게 다치고 말았는데, 그러자 어머니는 축구에 대한 단점들을 일일이 설명하며 다른 스포츠로 갈아타도록 설득했고, 이에 수긍한 드라기치는 동네 친구들을 따라 농구로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정식적으로 지도를 받기 시작한 건 중학생 때부터였으며 드리블과 패스 그리고 슈팅 등 포인트 가드 포지션의 기초를 착실히 배워나갔습니다. 평소 가정교육을 잘 받았기에 아무리 훈련이 고돼도 불평불만 없이 감독의 말을 잘 따랐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실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고 덕분에 일찍이 12살부터 어느 한 슬로베니아 프로구단의 유소년 팀에게 스카웃이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17살이 됐을 때에는 정식 계약과 함께 1군 데뷔를 하였으며, 비록 마이너리그이긴 하나 그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퍼포먼스를 매경기마다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즌 종료 후에 국가대표로 참가한 20세 이하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따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드라기치는 슬로베니아 1부 리그 팀에게 러브콜을 받았고 거기다 곧바로 첫 시즌 만에 신인왕을 차지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올스타마저 달성하였는데, 이후에는 세계에서 NBA 다음으로 명성이 가장 높은 스페인 1부 리그에서 뛰게 되었으며, 여기서 1년 동안 자신의 기량을 대폭 상승시킨 뒤 다시 슬로베니아 1부 리그로 복귀하였습니다. 이때 그는 유니언 올림피아라고 하는 명문구단의 에이스로 거듭나 한 시즌 만에 리그 우승을 포함하여 컵대회 2개까지 총 3관왕을 이루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NBA 진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NBA와 유럽 무대와의 수준 격차가 너무 심한지라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유일하게 피닉스 선즈만큼은 눈썰미가 남달랐고 매스컴을 피해 몰래 드라기치와 입단 테스트를 치른 뒤에는 그를 뺏기지 않기 위해 자기들보다 드래프트 순번이 더 빨랐던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미리 거래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8 NBA 드래프트에서 전체 60명 중 45번째로 샌안토니오에게 뽑힌 드라기치는 예정대로 트레이드를 통해 피닉스로 넘겨졌으며, 이같이 계획이 무사히 성공하자 구단 관계자들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이렇게까지 드라기치에게 목을 맨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면 당시 피닉스는 2번이나 연속으로 MVP를 타봤던 스티브 내쉬라고 하는 슈퍼스타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절실한 상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고로 드라기치는 같은 포인트 가드로서 내쉬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이와 동시에 평균 13분 이상을 꾸준히 벤치로 기용되었으며, 그 덕에 유망주로서의 성장 발판을 동기들보다 빨리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투자 대비 성과는 언론과 팬들에게 최악의 선수라고 낙인 찍힐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드래프트 때부터 구단의 기대를 잔뜩 받았지만 그에 걸맞는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1년차의 슈팅 성공률은 고작 39%였고 패스에 대한 센스도 그리 유망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드라기치를 트레죽이라 부르며 조롱과 혹평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부정적인 시선은 갑자기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루키 시즌 이후 생존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했던 드라기치는 40%에 육박한 3점 성공률과 45%의 필드골을 기록하며 2년차에 제법 높은 효율성을 자랑했고, 이처럼 내쉬의 지도를 받은 만큼 그에 따른 결과물을 보여주기 시작하자 다시 한 번 더 기대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바로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의 세 번째 경기였었는데요. 당시 상대는 명문구단 샌안토니오 스퍼스였으며 누구도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로 두 팀의 대결은 무척이나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이 접전을 드라기치가 혼자 14점차 승리로 깨부셔버렸는데, 3쿼터까지만 해도 3득점 뿐이었던 그는 느닷없이 4쿼터에 23득점을 쏟아부었고, 이날 필드골은 무려 76%, 3점 성공률은 100%였으며 득점을 포함해 이 세 가지 항목이 전부 팀 내 1등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작 2년차밖에 안 된 상태에서 벤치로 나와 플레이오프를 뒤흔들어 놨기에 이날부로 드라기치는 명실상부 피닉스의 미래로 찬대받았으며, 또한 덕분에 구단은 끝내 4대0 전승으로 2라운드를 통과했습니다. 비록 이 기세는 다음 LA 레이커스에게 막혀 결승전을 가보지 못한 채 3라운드에서 그치고 말았지만, 그래도 드라기치의 성장으로 어느 정도는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다음 시즌 그는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전에 비해 유달리 기복이 심했고 3점 성공률은 고작 27%밖에 되지 못했으며, 거기다 패스마저도 아직 평범한 수준에 그쳐 있었습니다. 이에 실망한 피닉스는 시즌 도중 드라기치를 휴스턴 로켓츠로 보내버렸는데, 허나 웬걸, 놀랍게도 거기서 그는 순식간에 3점 성공률을 51%까지 끌어올렸고, 게다가 다음 시즌 후반기에는 포인트 가드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아 벤치에서 주전으로 완전히 승격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구단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자 피닉스는 또다시 드라기치를 허겁지겁 데려왔는데요. 왜냐면 이제껏 유일한 희망이었던 스티브 내쉬가 단 한 번도 결승전을 밟아보지 못했다는 서러움에 어떻게든 말년의 우승 반지를 따내고자 레이커스로 떠났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드라기치는 내쉬의 뒤를 이어 주전 포인트 가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벤치 시절 때와는 달리 모든 정권이 주어지면서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게 되자 그는 곧바로 팀 내 최고 득점자로 올라섰고, 뿐만 아니라 어시스트 평균 개수까지 리그 7등을 해내며 구단을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게다가 다음 13-14 시즌에는 훨씬 더 대단한 활약을 펼쳤는데, 비록 자신과 동포지션의 선수가 들어오는 바람에 전부 다 볼 소유권은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매경기 평균 20.3득점을 꽂아 넣음과 동시에 꼴찌였던 구단을 서부 9등까지 올려놓았으며, 심지어 당시 필드골은 무려 50%로 리그 전체 가드들 중에서 2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드라기치는 의외로 돌파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키가 19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과감하게 골밑까지 치고 들어가 빅맨들 사이에서 득점을 뽑아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의 볼핸들링도 제법 안정적이었으며 드립을 치며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던지는 점프슛마저 꽤나 정확했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3점 성공률은 40%였고, 이처럼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자 NBA 사무국으로부터 기량 발전상을 받았으며, 덩달아 리그 전체 가드들 중에서 탑 6에까지도 뽑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플레이오프에는 1승 차이로 진입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회를 받은 만큼 포텐이 터졌으니 이제부터 팀은 과거 내쉬가 지휘했을 적의 전성기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 희망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그런 팬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구단은 드라기치를 밀어주기보단 되려 간을 보는 것 마냥 주전급 포인트 가드를 3명까지 늘려버렸고, 이에 따라 그만큼 볼 소유권과 개인 기록 수치가 줄어들게 되어 결국 화가 난 드라기치는 자신을 온전히 포인트 가드로만 써줄 팀을 원한다며 공식적으로 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피닉스는 드라기치를 잃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그의 친동생을 영입해 두었는데, 그러나 이걸 미끼로 드라기치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으며, 이에 어쩔 수 없이 결국 두 형제를 한 세트로 묶어 마이애미 히트에 보냈습니다. 어쨌든 비로소 드라기치는 그토록 원하던 포인트 가드를 고정으로 배정받았고, 자신을 존중해주는 마이애미의 운영 방침에 충성심이 깊어졌으며,
이에 힘입어 추락했던 성적도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6, 17 시즌부터는 드웨인 웨이드라고 하는 기존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떠나면서 그 덕분에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30살로 더 이상 젊은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팀 내 최다 득점과 함께 에이스로 거듭났으며 또한 벌크업으로 근육량을 늘려 과거 비실비실한 이미지를 어느 정도 탈피하였고, 그렇게 피지컬과 기술 모두 폼이 오르자 다시 한 번 더 제2의 내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즌 종료 후에 참가했던 2017 유로바스켓에서는 인생 최고의 업적을 세웠는데, 거기서 드라기치는 슬로베니아를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결승전까지 이끌었으며 마지막 세르비아와의 대결에서는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35득점을 몰아넣고 끝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는 슬로베니아 역사상 유로바스켓 첫 우승이었으며 1등 공신이었던 드라기치는 MVP의 영광을 누렸고 그대로 화려하게 국가대표를 은퇴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리그로 돌아온 그는 작년과 똑같이 득점과 어시스트에서 팀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생애 처음으로 올스타에 뽑혔으며 더불어 저번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던 구단을 별다른 보강 없이 동부 6등까지 올려놓는 등 팀플레이에 있어 최고의 지휘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승을 노리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는데 누구 하나 크게 돋보이는 선수가 없었던 마이애미는 결국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한 번밖에 이기지 못한 채로 탈락을 당했으며, 게다가 그 다음 시즌 드라기치는 무릎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운동 능력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기량이 감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팀 성적은 동부 10등으로 곤두박질 쳐버렸고 드라기치의 남은 커리어 역시도 이제는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듯 했습니다. 스티브 내쉬의 가르침을 받고 나름 훌륭하게 성장했지만 NBA 정복은커녕 뭐 하나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이제는 33살인데다가 주전자리에서 내려오기까지 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올스타급 선수 영입과 유망주의 성장으로 구단 전력이 한층 더 강해졌다는 것이며, 그렇게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19-20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충성심이 강했던 드라기치는 흔쾌히 식스맨의 역할을 받아들였고 오로지 승리 하나만을 목표로 이타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벤치로 밀려났음에도 평균 득점이 팀 내 2등으로 여전히 존재감은 대단했는데, 또한 12년차 베테랑으로서 팀의 화합과 어린 선수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면에서 늘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덕분에 구단의 조직력이 두터워져 1년 전보다 더 많은 승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규 시즌 막바지에 드라기치는 다시 주전으로 올라섰으며 마이애미를 동부 5등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상대는 동부 4등의 인디애나 페이서스였는데요. 이때 드라기치는 동료들 중 유일하게 한 경기도 빠짐없이 20득점 이상을 기록했고, 게다가 때마침 인디애나 측에서는 부상을 비롯한 여러 악재들로 극도의 부진을 보였으며 그 덕분에 1라운드를 전승으로 손쉽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이 기세등등한 분위기는 2라운드 대진이 발표되자 금세 사라지고 말았는데, 하필 상대가 리그 승률 1위였던 미러키 벅스였고 거기엔 2년 연속 MVP가 유력했던 그리스 괴인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길쭉한 팔과 다리를 이용해 모든 팀의 골밑을 초토화시키고 다녔으며 심지어 MVP뿐만이 아닌 수비형까지 유력 후보에 오를 정도로 공수 모두가 넘사벽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넉넉히 무너질 수만은 없었으니 쿤보를 저지하기 위해 마이애미는 그의 돌파 동선을 겹겹이 틀어막았고 페이스를 흐트러 놓기 위해 계속 스틸을 시도했으며 골밑에서만큼은 반칙을 범해서라도 절대 슛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쿤보가 1차전 때 턴오버를 6개나 저지를 정도로 무척이나 효과적이었는데요. 더불어 자유투에서 12개 중 8개를 놓쳐 18득점에 그치는 등 이날 그의 활약은 예상외로 미미했고 반격에 성공한 마이애미는 그대로 첫 승을 거두어냈습니다. 2차전은 치열한 접전이었지만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세운 드라기치의 헌신과 경기 종료 직전 쿤보에게 파울을 얻어내고 자유투까지 전부 성공시킨 지미 버틀러 덕분에 2점 차로 간신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3차전 또한 운이 좋게도 쿤보가 부진을 겪는 바람에 15점 차로 이겼는데요. 당시 그는 3점을 7개 쏴서 7개 몽땅 실패했으며 필드골은 고작 33%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다음 경기에선 부상으로 아예 아웃되는 호재까지 발생했는데, 다만 이때는 드라기치의 경기력이 엉망이어서 미러키에게 1승을 내주고 말았지만 5차전에서만큼은 확실히 숨통을 끊어내고 4대1 스코어로 3라운드에 진출하였습니다. 다음 상대는 보스턴 셀틱스로 그들만 넘으면 대망의 결승전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이때 드라기치는 2경기 연속 팀 내 최다 득점자로 대활약을 펼쳤으며 평균 필드골은 55%, 3점 성공률은 무려 46%였고 덕분에 마이애미는 시작부터 2대 0으로 앞서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어린 팀원들이 고군분투하여 득점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선보였고 드라기치는 그들을 아낌없이 밀어줬으며 포인트 가드답게 선수 조율과 패스 모두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스턴의 반격도 제법 드셌지만 마이애미의 두터운 조직력을 무너뜨리진 못했는데요. 끝내 결과는 4대2 스코어로 마이애미가 승리하였으며 동부 5등으로 출발해 자신보다 더 높은 4등과 1등 그리고 3등까지 싸그리 잡아버린 이 기적의 컨퍼런스 우승은 NBA 역사에서 1995년 이후 25년 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는 과거 스티브 내쉬의 간절한 염원이었기에 제자인 드라기치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순간이었고, 그렇게 그는 스승조차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결승전을 밟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부의 패권을 장악한 상대는 바로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던 현역 최고의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이끌고 있는 LA 레이커스였습니다. 35살 17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시스트 왕을 해낼 정도로 여전히 건재했고 득점력과 피지컬 둘 다 아직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심지어 앤서니 데이비스라고 하는 리그 1등 빅맨까지 거느리고 있었으며 그 외 다른 선수들마저도 몇몇은 한 번쯤 NBA를 제패해본 적이 있을 정도로 과거 이력이 어마무시했습니다.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마이애미는 1차전 내내 한없이 끌려갔는데요. 그 와중에 설상 가상으로 팀 내 주축 멤버들이 부상으로 쓰러졌고 하필 드라기치마저도 발바닥 쪽에 족저 근막이 파열되어 남은 경기에 대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1차전은 18점 차로 박살이 나버렸으며 2차전도 마찬가지로 무기력하게 10점 차 패배로 무너졌습니다. 이를 그저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드라기치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인생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결승전이었기에 기회를 달라고 감독에게 애원을 해봤지만 감독 역시도 정황상 거절밖에 할 수 없어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처럼 전력이 구멍난 상태로 경기를 치르다 보니 선수들의 체력 부담감이 무척 심해졌고 최선을 다해 만든 전략과 전술들은 르브론과 앤서니 데이비스에게 전부 찢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버틀러의 투혼 덕분에 간신히 2번을 버텨 6차전까지 왔지만 체력이 방전된 탓에 이젠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이에 할 수 없이 감독은 드라기치를 투입시켰는데요. 그러나 워낙 총체적 난국인지라 2쿼터가 끝나기도 채 되기 전에 무려 30점 차까지 뒤쳐졌고 부상 때문에 재기량을 낼 수 없던 드라기치는 팀을 구원하지 못했으며 이에 결국 우승 트로피는 맥없이 레이커스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훌륭한 시즌이었고 구단과 재계약을 맺은 드라기치는 다시 한 번 더 우승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벌써 그는 34살로 자신이 루키였을 적의 내쉬의 나이와 똑같아졌는데요. 실력은 스승에 비해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현재 팀이 상위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많은 기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커스를 비롯해 NBA 패권을 둘러싼 강팀들의 전력이 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고 그에 반해 마이애미는 기존 멤버 그대로이며 더군다나 올스타에는 단 한 명도 뽑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비해 동부의 수준이 유독 높아져 우승은커녕 결승전 진출조차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는데요.
가장 큰 장애물은 슈퍼스타들이 대거 모인 브루클린 네츠이고,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그들을 통솔하고 있는 감독은 바로 스티브 내쉬입니다. 삼국지로 치자면 국벌에 실패하고 죽은 제갈량이 부활하여 강유와 적으로 만난 것인데, 정규 시즌 동안에 벌인 맞대결은 전부 마이애미가 패배했으며 우승을 향한 내쉬의 야망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아군도 적도 없는 이 NBA 세계에서 목표가 같은 이상 앞으로 스승과의 전쟁을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과연 이 둘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정말 드라기치가 동부의 숨은 장인 내쉬를 넘어설 수 있을지 한번 끝까지 지켜볼까 합니다.